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준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내 남편으로 사는 것보다는 엄마 품의 효자아들로 평생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서 예비시댁에 귀한 아들 반품해주고 돌아왔어요. 저런 사람이 내 시어머니가 된다는 생각만 하면 소름이 다 돋을 정도였는데 중간 역할은커녕 엄마 말에 거역 못하고 엄마 말만 철썩 믿고 따르는 남자친구 보니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을 연애했고 눈에 콩깍지가 끼어있다 해도 제가 스스로 제 발을 10월드 구렁텅이에 빠뜨릴 정도로 무지렁이는 아니었거든요. 어설프게 조율하는 것보단 빠른 파혼이 맞다 싶어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상견례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허례허식은 생략하자고 예물 예당 같은 거 하지 말고 애들한테 한 푼이라도 보탬되는 걸 해주자고 먼저 제안을 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당연히 찬성을 했고 결혼도 반반 결혼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를 도와주시던 간에 똑같이 맞추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집은 원래 남자가 해오는 거 아니겠냐며 그냥 혼수만 준비해오면 된다고 나왔습니다. 옛날이야 그랬지만 요즘 누가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해가고 하면서 결혼을 하냐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니 반반 결혼하자고 한 번 더 물으셨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반반 결혼을 한다는데도 계속 싫다고 우겨대는데 어떻게 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수 비용에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까지 전부 저희 집에서 다 하겠다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은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느니 어쨌다느니 소리를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다들 부럽다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좋은 시댁 만났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해준다던 신혼집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집을 해준다니까 뭐 강남에 몇십억 하는 아파트를 들어가야겠다 그런 욕심을 부렸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다만 신혼집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당연히 그 집에서 살아갈 저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집은 이미 상견례, 아니 저랑 남자친구 결혼 이야기 처음 오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구해져 있던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죠. 집을 해준다고 했지만 애초에 매매로 집을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거였고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비 시어머니의 친언니, 그러니까 예비 시이모님이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이모가 누군가에게 전세를 주고 있던 집이었는데 그쪽 지역이 재개발 호재가 생기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먼저 살고 계시던 분이 오를 만큼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재계약을 못하고 나가게 되었는데 예비 시이모라는 그분이 욕심을 부렸는지 그 사람이 나간 뒤로 계속 빈집으로 놀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던 거고 예비 시어머니가 그 집에 전세를 얻어 저희 신혼집을 해주겠다는 소리였던 거예요. 애초에 반반 결혼이 성립이 안 되었던 건 전세금을 예비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돌려받아갈 돈이니 저희한테 땡전 한 푼 안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도 집을 싸게 얻는 게 어디냐 하고 집 구경을 갔는데 집의 상태가 아주 처참했습니다. 집이 좋아서 살기 좋은 동네라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 그냥 동네가 싸그리 환골탈퇴한다는 재개발 호재 때문에 집값이 올랐던 그저 썩어빠진 오래된 아파트였었어요. 제 생각엔 재개발까지 본인들은 살기 싫고 당장 재개발은 소식만 있을 뿐 언제인지 감도 못 잡겠고 그런데 집을 빈집으로 놀리자니 아까운 와중에 때마침 저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그 집에 세를 얻어준 걸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크기도 끼케야 14평 정도 돼 보이고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인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단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건 회사 출퇴근하는 버스가 집 앞으로 다닌다는 사실이었죠. 출근하는 것만큼은 편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당장 큰돈 아끼는 게 어디냐. 집에 들어가는 돈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게 된 만큼 열심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 나가자 그런 생각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신혼집이라고 사진 찍어 놓은 거 몇 개 보여드렸더니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반하자는데 한사코 거절했던 게 저런 꿍꿍이가 있었던 거였냐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좋은 점만 보자고요. 집도 오래되고 평수도 작으니까 혼수도 대충 가성비 제품으로 채워놓고 이사갈 때 새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어쨌든 덕분에 한동안 내야 할 대출이자 아꼈다고 치면 반반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종이 한 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도 자기도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혼수리스트라고 적어준 거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와 그때가 돼서야 적어준 혼수리스트를 체크해봤습니다. 그런데 적혀있는 혼수리스트가 아주 가관이더군요. 일단 브랜드가 전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제품들밖에 없었어요. 모델명에 색깔까지 자세하게도 적어줬는데 인터넷 찾아봤더니 심지어 두 브랜드에서도 제일 비싼 최고급 라인의 제품들이더군요.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집은 언제부터 관리를 안 했던 건지 벽지도 다 누렇게 떠있고 바닥 장판도 여기저기 찢어진 곳 투성이에 심지어 요즘은 보기도 힘들다는 그 전통 한지 모양 장판이었거든요. 보아하니 리모델링을 해줄 리는 만무했고 저희 돈으로 대충 도배랑 장판만 할 계획이었는데 아무리 도배 장판을 새로 한다고 해도 샤시도 오래된 알루미늄제 샤시인데 그런 집에 가정가구만 최고급 최신형을 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정가구가 최고급 최신형이라고 썩은 집이 좋은 집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차피 열심히 모아서 이사갈 계획이 있긴 했지만 그때 가서 좋은 가전 좋은 가구 맞춰서 놓고 싶지 미리 사둔다고 생각하는 건 방법 축에도 들지 못했죠. 그때 가면 또 그때 돼서 최신형 최고급 제품이 따로 있을 텐데 미리부터 사서 썩은 집에 가정가구 모셔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나요? 끝까지 읽어보니 별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도 오래된 구축이라 방음은 잘 되게 하겠다만 14평 집에 75인치짜리 TV는 왜 필요하고 홈시어터랑 안마의자는 또 왜 필요한지 싶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TV를 그렇게 챙겨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안마의자도 있으면야 편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저희 나이에 안마의자가 벌써부터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거실이라고 저희 둘바닥에 누우면 꽉 차는 느낌인데 거기에 그런 초대형 TV에 음향 시스템까지 갖춰놓고 안마의자까지 놓는 생각을 하니 들어는 갈란지 발 디딜 틈이라도 있을런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방이 2개이긴 했는데 워낙에 좁은 평수였다 보니 거실이 더 좁아지는 구조였거든요. 애초에 그 커다란 TV가 아파트 중앙현관을 지나서 저희 집에 들어가기나 할까 싶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남자친구한테 먼저 전화를 했죠. 어머님이 적어준 혼수리스트 봤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적어준 거고 자기는 안 봤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 한번 봐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가 적어서 보내준 건데 어련히 알아서 잘하지 않았겠냐며 피곤하다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지네 엄마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결혼하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 싶었고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었어요. 괜히 중간에 남자친구 껴서 예비 시어머니랑 의견 조율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겠다 싶었으니 말이죠. 그때가 이미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서 생각난 김에 바로 전화하고 싶었지만 매너가 아닌 것 같아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 회사 점심시간 활용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안 받고 톡으로 왜 전화했냐는 답장이 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 받기 조금 난감한 상황인가 싶어서 그냥 저도 기다릴 것 없이 톡으로 물어봤어요. 혼수 리스트 적어준 거 보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아서 연락드린다고요. 일단 그런 최신형 대형 가정가구를 넣기엔 집이 많이 좁은 편인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요즘 혼수해오면 다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온다던데 그런 것도 모르냐며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저 혼수는 집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편에서 제가 알아서 정하고 싶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 대답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얼마짜리 집을 해주는데 그까짓 혼수 얼마나 된다고 그것도 못 해오겠다고 이러느냐고 말하더군요. 제가 못 해가겠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집에 안 어울려서 그러는 거라고 다시 설명을 했지만 남들 다 해가는 만큼만 적은 거니 앓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톡을 보내도 읽고 무시하는 식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막말로 집도 말이 해준다는 거지. 남의 집 빌려다가 당분간 저희들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저희 사는 중에 만에 하나 재개발이 시작되면 뭐 분양권을 저희한테 넘겨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앞으로 그 돈을 주기로 한 것도 아닌데 사실상 돈거래는 예비 시어머니와 한가족인 예비 시이모님 두 분 사이에만 오간 거지 제가 땡전 한 푼 받은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욕심에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 혼수를 해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그냥 저도 제 뜻대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또 집 해주는데 어쩌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한 거 그대로 한마디 되갚아주려고요. 시어머니가 적어놓은 혼수 목록이 대충 계산만 해봐도 5천만 원이 훌쩍 넘었거든요. 제가 인터넷 뒤져가며 이것저것 찾아서 가성비 제품들로 구성해봤더니 그 코딱지만한 집 채우는데 500만 원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아들 시켜서 저한테 종이 한 장 휙 던져놓고 통보식으로 혼수 목록 줬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제가 새로 고친 혼수 목록 톡으로 사진 찍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보냈어요. 톡으로 또 이게 뭐냐고 물어오길래 불편하게 톡으로 하지 말고 전화로 하자고 말했죠. 뭔가 싶었는지 이번에는 전화를 바로 받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전화 받자마자 내가 적어준 거에서 뺄 게 뭐가 있다고 그걸 네 맘대로 고치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보니 빼고 고치고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다 고쳤다고 이유도 다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짜증난 시어머니 말투 뒤로 하고 제 할 말을 시작했어요. 방이 2개라고 에어컨 방마다 설치할 수 없으니 하나 빼는 거다. 건조기야 있으면 저희가 편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베란다가 너무 작게 나와서 설치조차 불가능하다더라. 그리고 저희들 맞벌이 하는 데다가 집에서 많이 먹어봐야 저녁 한 끼 먹는 게 고작인데 설거지할 게 얼마나 나온다고 식기세척기를 놓냐. 그래서 그것도 빼버렸다. 같은 이유로 양문형 냉장고도 필요 없다고.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음식이 안 상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괜히 큰 냉장고 때문에 안 그래도 좁아 터진 집 더 좁아 보이고 전기세만 더 많이 나온다고. 그냥 적당한 크기의 냉장고로 바꾸겠다 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유를 대가며 바꾸는 이유랑 아예 목록에서 제외해버린 이유를 설명하니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잘났다고 벌써부터 돈을 이렇게 아끼는 걸 보니 조만간 부자 되겠다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아직 대망의 TV랑 홈시어터, 안마의자랑 고급 소파까지 거실에 들어갈 가전가구들은 시작도 안 꺼냈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거액이었다 보니 꼭 짚고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거실에는 테이블 하나랑 좌식의자 2개 정도 놓고 아무것도 놓을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좁아 터진 집 넓어 보이려면 아무것도 없는 게 최고인 거 모르시냐고. 그리고 집에서 TV 볼 일도 거의 없는데 무슨 TV냐. 그냥 거실에서는 차나 가끔 마시고 휴식하고 싶을 때 쉬는 공간으로 쓸 계획이니 그런 고급 가전제품들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TV도 없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어떻게 알고 살 거냐고 집에 TV를 안 놓을 생각을 하냐며 뭐라고 하길래 요즘 그런 건 TV 없어도 다 폰으로 보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는 거 모르시냐 했죠. TV 틀어봐야 재방송밖에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잘 보지도 않는 거 매달 요금 내고 그런 거 신경 쓸 바에 아예 TV 없이 지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그럼 안마의자랑 TV 그런 것들은 당신 집에 놓을 테니 생략하지 말고 당신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 했습니다. 혼수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신혼집 가전가구를 어머님 댁에 놓으라고 하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생각해보라며 그래도 내가 집까지 해주는데 뭐라도 하나는 받아야 면이 좀 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상견례할 적엔 예물 예당 같은 허례허식은 생략하자고 하신 분이
이번엔 대놓고 시댁에 최신형 가전가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 그것들만 해도 거의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들이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허례허식이 아니라 집 해주는데 혼수 고작 그거 해오면 수지타산이 안 맞지 않느냐며 계속해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오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고 더 말해봐야 말도 통하지 않겠다 싶어서 그럼 한번 생각해본다 말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한 뒤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화 끊고 나니 정말 말 그대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막상 저랑 결혼한다는 남자친구는 엄마가 혼수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지 싶었고 시어머니 될 사람은 제가 악착같이 돈 안 쓰려고 기싸움하는 것 같으니 뭐라도 뜯어내려고 하는 심보인 것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날은 퇴근하고 자취방이 아니라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 상황을 말씀드렸죠. 14평짜리 집에 꽉꽉 채워 집어넣을 최신형 대형가전부터 가구들까지 목록 적어놓은 것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도 기가 찼는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당장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냥 결혼은 양가 도움을 받지 말던가 반반 똑같이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하자고 말하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상황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줬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애초에 그럴 거면 해온다고 하질 말았어야지 않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엄마랑 이야기해보고 연락 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는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만의 문제였다면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든 조율해보려고 도와주셨을 텐데 가만 보니 이건 비단 예비 시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인 남자친구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시니 엄청 열받아 하셨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예비사돈한테 남자친구가 전화 걸어서 통화 못하기 전에 곧바로 전화 좀 걸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 거는 걸 미뤘던 건지 예비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전화 받으실 분이 아닌데 생각해보니 제가 시댁가전 바꿔주는 걸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었다는 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희 어머니께서 핸드폰 바로 뺏어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그냥 반반 결혼시키자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어떤 상황인지 곧바로 눈치를 챘던 건지 거기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니, 그럼 애초부터 해온다는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한쪽에서 집해오면 반대쪽에서는 원하는 대로 혼수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듣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다시 전화에다 대고 한 소리 하셨어요. 내가 단칸방 들어가서 월세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사는 집 저희 신혼집으로 쓰게 내주겠다고요. 집은 내가 해올 테니 예비사돈이 혼수를 해오는 걸로 하셔라 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14평 쓰레기 아파트 가지고 혼수 5천만 원치 받으려고 했나 본데 우리 집은 당신 언니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잘난 집보다 평수도 크고 집값도 훨씬 더 받는 거 알고 계시냐고. 그러니 우리 집 신혼집으로 내주면 아주 리모델링부터 시작해 가전가구에 자동차까지 싹 다 받아내야겠다 했습니다. 집 해오면 원하는 대로 혼수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지 않냐고. 어디 한번 얼마나 해오는지 한번 두고 봐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그랬더니 이게 지금 경우없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더군요. 예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행동인 거 알고 그러는 거냐며 큰 소리를 치길래 제가 어머니한테서 전화기를 뺏어다가 예비시모한테 한마디 해줬습니다. 당신네들이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건데 경우 없고 예의 없다고 하는 걸 보니 아줌마가 아들 결혼을 빌미로 얼마나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요. 제 말을 듣고는 언성을 높이며 너는 시어머니가 아주 우습게 보이냐고 아주 시집오면 버르장머리를 개조해줘야겠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리라고요. 아직도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 줄 아냐고 파혼하자고 하는 소린데 눈치 좀 챙기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보고 말 다 했냐 그러길래 뭐 더 듣고 싶은 말 있으시냐고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말만 하라고 했어요. 몇 번이고 더 해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파혼하고 나니까
여태까지 결혼에 관심도 없어 보이고 엄마 말 거역하지 말라던 남자친구가 찾아와서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제 앞에 싹싹 빌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무슨 말이라도 듣고 찾아온 건 아닌가 싶더라니까요. 이모네 집 세입자 못 구할 것 같아서 저러나 혼수로 뭐 팁이라도 하나 바꾸는 걸로 줄여보겠다 하려나 싶었어요. 그때 딱 느꼈죠. 결혼을 하겠다고 정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겠다 싶을 만큼 깊이 사랑했던 건 아니란걸요. 애초에 저는 이미 혼수리스트랍시고 남자친구한테서 종이 한 장 건네받았을 때부터 결혼할 마음이 싹 달아났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 내 마음 돌릴 생각 없다고. 파혼의 이유가 당신 어머니한테만 있는 건 아니니 너무 엄마 탓은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애초에 너가 나랑 결혼하고 싶었으면 나랑 너네 엄마랑 저렇게 개싸움 나게 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냐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더군요. 한편으로는 거액의 혼수 목록을 받았을 때 그때 차라리 후련하게 정리해버렸다면 이렇게 마무리가 더럽지는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네요. 꼴 같지 않은 집구석에 주제 파악시켜주고 내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다 내뱉어낸 거, 그 덕에 제 속은 후련해졌고 아무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었다는 거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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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계획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막내이긴 하지만 집안의 유일한 남자라서요. 남편 위로 누나가 2명 있고 중풍 걸리신 홀어머니가 계십니다. 결혼할 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모시고 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남편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신우들도 자기도 제 앞에서야 신우지. 자기들도 집에 가면 저와 똑같은 며느리라며 누구보다도 저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엄마가 아파도 절대 저 혼자 모시게 하진 않을 거라는 말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서럽고 눈물이 나네요. 어머님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고 신우들이 보내주는 돈과 남편이 보태는 돈 합쳐서 어머님 댁으로 전문 간병인을 불러 쓰고 있었습니다. 결혼 1년 차였던 신혼 때만 해도 저 역시 이 정도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시게 될 거라는 생각은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큰 신우가 자식들 조기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사업하던 둘째 신우네 가게가 서서히 안 좋아지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제 편인양 행동했던 신우들이 그렇게 쉽게 말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어요. 둘째 신우네가 망하게 되면서 간병인 쓸 돈을 보내주지 못하게 되자 큰 신우도 둘째가 안 내는데 내가 왜 내냐? 우리도 지금 미국에 이민 와서 자리 잡는데 힘이 든다. 알고 보니 한국으로 큰 돈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영주권을 받거나 할 때 좋지가 않다더라 하는 이유를 대면서 시어머니를 위한 지원을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부터 전업주부를 하기로 해서 결혼 전에 다니고 있던 직장마저 그만둔 상황이었고요. 남편 월급이 넉넉하긴 했지만 저희 대출금 갚으며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편 외벌이로 시어머니의 간병인까지 쓰기에는 택도 없이 모자란 돈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당분간은 살림 안 해도 되니 시어머니 좀 봐줄 수 없겠냐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누나들을 다시 설득해보겠다. 그때까지만 부탁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시댁을 오며 가며 어머님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시어머니 수발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신우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간병인을 새로 쓰는 건 정말 기약이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 수발들며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누워 계셔야만 하고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맨날 TV만 보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서 힘들었지만 남편한테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꿋꿋이 모셨습니다. 신우들에게서 봤던 지원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쯤 시어머니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니까 하는 생각에 신우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제가 오며 가며 시어머니 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정말 고맙다고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다면서 자기가 아마 몰라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쩌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신우들한테는 어떻게든 지원금을 받아내겠다 몇 번을 다짐하듯 이야기했고 그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참 힘들었네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도 항상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기도 하고 하루는 또 고맙다고도 하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다고 믿으며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번에 남편한테 너무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 친정어머니께서 빌라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시는 바람에 발목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긴 하지만 낮 시간에는 회사에 나가셔야 하고 저희 집은 남편처럼 형제가 많은 게 아니라 저 혼자 외동이라서 간병인 쓰는 건 엄두도 안 났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 엄마 다리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잠시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는 힘들 것 같다고 거절하는 남편의 말에 그간 남편과 저 둘이서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믿어온 시간이 무색하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출가회인이라고 하면서 어딜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냐는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지도 몰랐고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림하는 저의 부탁을 그렇게 무자르듯 단칼에 베어버리는 모습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화가 나서 내가 여태껏 당신 어머니 2년 동안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마음으로 우러나와 모셨다. 당신 어머님 똥오줌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느냐고. 다리 다쳐 집에서 혼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시는 친정어머니가 지금 당신 어머니랑 상황이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몇 년을 모시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생활이 가능해지실 때까지 잠시만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는 건데 당신 보고 수발 들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느냐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위와 장모가 한 지붕에서 살 수 있겠냐고 발악을 하던 남편도 제가 조목조목 따져 물으니 나름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벌고 있는 돈으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있으니 생활비가 더 든다. 그런데 장모님까지 오시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저금을 언제 하느냐고. 장인어른이 간병비하라고 우리에게 돈을 보태주실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이 이 집에 들어오시면 자기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고. 스스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모습을 사돈댁에 보여드리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면서 장모님도 제가 시어머니 똥오줌 받으며 수발하는 모습 보시면 마음이 어떨 것이며 자기 딸 이렇게 고생시키는 저를 얼마나 모자란 사위로 생각하시겠냐고. 장모님을 집으로 모셨다간 집안 싸움이 일어날 거라며 그런 어이없는 이유를 대며 저와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끝까지 제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를 다른 사람이라고 모신 줄 아냐?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인 남편의 어머니니 모신 것 아니겠냐고 따졌더니 누가 언제 모셔달라고 부탁이나 했냐고. 네가 우리 집에서 모신다고 데려와 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걸로 생색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한참을 싸우고 남편은 집구석에 모시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와 남편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큰 소리가 들려서 안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설득해주겠다는 말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친정엄마 집에 모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마치 못 들은 이야기 마냥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하셨어요. 참 남편이 말한 것처럼 제 팔자 제가 꼰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 상황이지만 여태까지의 희생과 노력, 시간들이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허망하더군요.
무슨 좋은 대답을 듣자고 말한 건 아니지만 제가 2년간 보상 하나 바라지 않고 해온 일들이 고작 이렇게 저에게 돌아온다니 여태까지의 시간에 회의감만 들 뿐이네요.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참 갑갑한 이 마음에 어디다 털어놓기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사연 적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서러워서 괜히 창밖만 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한테 참 큰 힘이 되었네요. 남겨주신 댓글들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적어본 사연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덕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를 대하기가 어려웠던 건지 매일같이 어디서 술 마시고 새벽 다 돼서야 들어왔어요. 그러고선 아침 일찍 일어나 저한테는 말도 없이 씻으러 들어가고 잘 다녀오라는 제 인사까지 무시하고 혼자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갔고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있었는지 아예 저와의 대화를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기로 결심한 그날도 남편은 또 새벽이 다 돼서야 집으로 오려는 듯 퇴근 시간이 넘어도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편지 하나 남겨놓고 짐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편지에는 나는 우리 어머니 모셔야 하니 친정에 가보겠다고, 그동안은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직접 모시라고 적어놨어요. 아픈 시어머니 두고 나오는 길이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는데 저도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의외였던 건 제가 남겨놓은 편지를 읽었을 남편에게서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정어머니도 남편은 어쩌고 왔냐고 물으셨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어머니는 많이 실망하신 눈치였지만 딱히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짐 싸서 나오기를 2주가 지났을까? 저에게 연락이 온 건 남편이 아니라 둘째 신우였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만 화 풀고 돌아오라는 연락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시어머니는 지금 둘째 신혼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편지를 읽고 저한테 사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급한 대로 시어머니를 둘째 신우에게 부탁한 상황이었나 봐요. 저는 앞으로도 돌아갈 계획이 없다. 그리고 이건 저와 남편의 문제이니 신우에게 중간에 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신우와 연락이 닿은 지 이틀 만에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 놓고 하는 말이 자기가 제 고집에 졌다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겠다고, 친정어머니와 한동안 같이 지내는 거, 이제 자기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을 테니 돌아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 말하기에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곧 이혼소송도 준비할 테니 이제 당신 부모는 당신 손으로 직접 모시라고, 더 이상 아픈 남의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내 어머니를 등질 생각 없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모 모시고 산 2년간 제가 무슨 불만이라도 말한 적 있냐고. 불만 한마디 말한 적 없는데 신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를 2주 만에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봐도 나는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으니 이제 그만 여기서 갈라서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지지 않고 콧방귀를 뀌면서 친정으로 제 발로 나간 주제에 무슨 이혼을 논하느냐 하더라고요. 말도 없이 시어머니 저버리고 친정으로 달아난 저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니 자기도 맞소송을 하겠다고 자기한테 위자료 줄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위자료 받아서 그 돈으로 간병인 써서 모셔야겠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그때 겁이 많이 나기는 했어요. 제가 제 발로 집을 나왔는데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라는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만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큰 결심을 했는데 재판 결과가 겁이 난다고 꼬리를 내리고 그 집구석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원에서는 별거의 이유에 남편의 책임이 크다는 판결을 내려주더군요.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애써온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으름장처럼 해놓은 말과는 다르게 파탄 사유는 제가 아닌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말인즉슨 제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태껏 시어머니 모시며 가사일 해온 부분도 인정을 받아 많지는 않지만 재산 분할까지 받게 되었어요. 현재는 이혼이 완료된 상태고요. 소송 이후에도 신우들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여태 우리 엄마 수발 들었는데 너는 정도 없냐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저는 충분히 할 만큼 그 이상을 했다고. 오히려 자식된 도리로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를 먼저 저버린 게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냐며 따지니 신우들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몸도 불편하신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겠지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자식된 도리를 강요한 만큼 남편도 저를 위해 자식된 도리를 해줬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된 거고 저는 거기에 일말의 책임조차 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보태주지 않으셨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해내지 못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이란 헛된 시간을 남의 부모에게 효도한 만큼 제 남은 인생은 저희 부모님을 위해 효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연 적는 일 없는 게 더 좋은 거겠지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1년 만에 이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돈이 왼수인 건지 아니면 남편의 자격지심이 문제인 건지 이렇게 결혼 생활이 끝나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4살의 친구 소개팅으로 동갑내기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어렸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목적으로 만난 건 아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당시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남편은 군대에서 전역해 3학년이었어요. 1년 정도 사귀다가 저는 유학을 갔고 남편은 졸업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제가 귀국을 할지 안 할지 정해지지가 않아서 헤어진 것도 사귀는 것도 아닌 애매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으로 취업을 하면서 귀국을 했고 남편도 그 사이에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저희는 2년 정도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긴 시간 동안 마음 변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저를 기다려준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남편의 존재는 많은 위로와 위안이 돼주었고 그렇기에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이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시부모님은 전에는 공장에서 근무를 하셨고 신우와 남편이 취직을 하면서는 일을 그만두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거주하시는 20평대 작은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라 들었고 은행에 대출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신우들도 시집갈 때 자기들이 모은 돈에 대출받아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전해 듣게 된 친정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고 저에게 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려고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이라고 해서 유난히 재산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고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도 두 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댁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나은 조건이기는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 하셨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오히려 친정 부모님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아직 저희 둘 다 젊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벌고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시댁의 경제 상황이 저희 부부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이 결혼 못 시킨다라고 끝까지 말리시진 못하셨고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지 저에게 말씀하시길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하객으로 부를 사람도 많지 않고 도와주실 능력도 안 되신다며 저에게 알뜰하고 간소하게 식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는 한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그냥 우리 쪽에서 다 부담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친정부모님께 그렇게 시작부터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부모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간소하고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도 지원을 못 해주신다 하셨고 신우들도 다 자기 능력으로 시집 갔다고 했으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댁에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 전 친정부모님이 제 앞으로 해주신 작은 아파트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존에 제가 쓰던 가구며 가전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서로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몇 가지만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저는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종종 친정이나 시댁에 도움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을 듣고 봐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에 비해 저희는 집도 준비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미 유리하게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댁에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돈 때문에 시부모님과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들이 때였어요. 지방에 계신 시부모님도 올라오셨고 신우들도 왔어요. 제가 미리 준비한 음식 몇 가지와 배달 음식을 더해 한상 차렸고 다들 맛있다고 준비하느라 고생했겠다고 한마디씩 해주었습니다. 다들 하오 웃고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TV를 보더니 TV가 너무 좋다 하시면서 우리도 TV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자 신우들도 맞아, 엄마 집 TV 너무 오래됐지. 전에 보니까 TV 바꾸긴 해야겠더라 하며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희한테 하는 말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지 속으로 저번에 갔을 때 화면 잘 나오고 소리 잘 나고 멀쩡해 보였는데 그 사이에 고장이라도 났나?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TV가 왜요? 고장났어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고장난 건 아닌데 니네 TV 보니까 좋아 보여서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 차를 바꿔주셨거든요.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차가 없어서 늘 제 차를 함께 썼고요. 아무튼 시부모님이 안 주무시고 바로 내려가신다 하시길래 그럼 제가 역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차에 태워드렸는데 이번에는 연신차가 너무 좋다 하시면서 우리도 차 바꿔야 되는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전 그냥 운전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TV도 그렇고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지 싶기는 했어요. 집들이를 하고 며칠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우리 요즘 여유자금 좀 있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조금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왜?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럼 우리 이번에 부모님 TV 좀 바꿔드릴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혼인 우리가 그걸 왜 바꿔드려?